빨간 피가 배변 직후에 나오면서 항문에 통증이 있으면 치질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요. 네. 피의 색깔이 검붉은 색깔로 변하거나 배가 아프면 염증성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빈혈이 동반되거나 체중이 빠진다, 피 색깔에 점액 같은 게 섞여 나오면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설입니다. 최근에 방송인 슬리피 씨가 돌잔치 때 치질로 고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질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층에서는 대장 용종이다, 대장암이다 해서 참 흔한 질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질과 대장 용종,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창목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이창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대장 이야기를 참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연예인 이야기를 제가 포문을 열었는데요. 연예인들도 치질로 고생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참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치질하면요 좀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 잘 못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좀 흔한 질병이 되는 것 같은 인식이 들기도 해요. 정말로 좀 빈도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50%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치질을 경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4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임신부라든지 우리 같이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치질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라고 했으니까 원장님과 저 둘이면 둘 중에 한 명은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임신 출산을 겪지 못해서 네. 앞으로 한번 이제 제가 원장님께 내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래서인지 슬리피 씨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갑자기 피가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치질 때문인 건지 아니면 또 더 심각한 대장 질환 때문인 건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일단 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부끄러운 분들이 있어서 직접 집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선홍색, 빨간 피죠. 네. 빨간 피가 배변 직후에 나오면서 항문에 통증이 있으면 치질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요. 네. 물론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피의 색깔이 검붉은 색깔로 변하거나 배가 아프면 염증성 질환들, 크론병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염증성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빈혈이 동반되거나 체중이 빠진다, 피 색깔에 점액 같은 게 섞여 나오면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지속되시면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히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뭔가 나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치질을 좀 방치하게 되면 더 악화가 됐을 때 나쁜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치질은 치질로만 있질 않고 병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방치가 되면 다른 질환이 합병돼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치질에서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빈혈이 오기도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숨이 가빠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치질에 상처가 나서 아무래도 세균이 많잖아요. 세균이 감염되게 되면 그쪽에 염증과 고름이 잡혀서 항문 농양, 치료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래 치질이 되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면서 보기가 좀 싫은 피부 꼬리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일단 만성이 되면 사실 어떤 질병이든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비침이 나타났다 이러면 그래도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치질 같은 경우는 피가 보이니까 인식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장 용종은 저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보통 거의 알게 되시는 게 건강검진 때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대장 용종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대장 용종을 꼭 치질하고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대장 용종은 대장이나 직장에 생기는 조그마한 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찰로는 사실 알 수 없고 네.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기는 불편하셔도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대장 용종을 발견해서 네. 적절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용종 있잖아요. 발견하면 분명히 그 선생님들께서 제거할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검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이 대장 용종이 발견되면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사실 이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검사를 받고 바로 다음 주에 비행기를 타야 될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원장님한테 이랬어요. 저 발견돼도 제거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하긴 하셨는데 다행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용종이 발견됐다면 크기에 상관없이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용종 중에서는 꼭 제거해야 되는 용종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선종성 용종이라든지 크기가 큰 경우, 특히 1cm가 넘어가면 네. 대장암 발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요. 용모상 용종도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오. 반대로 5mm 이하의 네. 작은 용종들, 과립성, 네. 염증성인 경우에는 바로 제거하지 않고 관찰이 가능합니다만 어떤 용종인지 내시경 당시에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발견되는 용종은 다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이게 또 궁금했던 부분이, 저는 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비행기를 못 타게 하지 싶었거든요.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 거예요? 대장 내시경 자체는 비행기 타는 거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용종 절제술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몸에 있는 조그마한 혹을 제거한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용종 절제술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합병증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는 압력의 차이, 네. 무리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합병증 발생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비행 도중 외국에 나갔을 때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용종 절제술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네.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1, 2주 정도. 그럼 이제 1, 2주 후에 뭐 비행 계획이 있으시면 뭐 대장 내시경 일자를 좀 미루는 게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그러면요, 이게 저는 사실 이 대장 내시경 받으면서 올해 제가 처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 이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무슨 물약을 저는 먹었는데, 네. 진짜 너무 막 울렁거리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저도 대장 내시경을 받긴 받는데 네. 제가 하기도 하지만 네. 여전히 힘든 검사인 건 맞습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세척하는 약도 더 먹기가 좋고 내시경 기술도 발달됐기 때문에 네. 훨씬 좋지만 많은 탈진이 일어나거나 탈수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 그런 고통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CT를 이용한 네. 가상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검사를 하게 되면 훨씬 편하게 네. 대장 내시경 검사의 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단점도 조금 있어요. 뭐예요? 큰 용종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CT상에서는 아직 기술의 발달로 네. 6mm 이하의 용종은 잘 놓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용종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대장 용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CT 검사는 그러한 한계점이 또 있고, 아시다시피 방사선의 문제도 있죠.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지인 중에 또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용종이 나왔다고 이제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시술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병원에서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많나요?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네. 병원에서 용종 절제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종의 크기가 10mm를 넘어간 큰 용종이나 대장암 초기가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그런 용종을 절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쓰는 내시경적인 부수적인 도구들이 따로 네. 있고요. 이런 거는 모든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대학병원, 특히 상급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로 전원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면 이제 병원을 옮겨서 또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요즘에 어쨌든 대장 용종이라는 것도 이게 발전이 되면 암으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진 걸까요? 네, 그게 제일 좀 문제긴 한데요. 네. 예전같이 중년 이후 5, 60대가 많이 생겼던 대장암이 점점 20, 30대로 내려오고 있는 건 맞아요. 점점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로 가장 크게 지목되는 원인이 서구화된 식습관, 가공육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젊은 분들이 인스턴트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복용하게 되면 장에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변비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용종이나 대장암 발생이 높아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치질이나 뭐 대장 용종, 대장암까지도 식습관과 참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안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이거는 좋은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식습관은 또 좋을까요? 네. 뭐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잘 나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대장암과 관련해서는 지중해식과 같은 그런 채소나 견과류, 또 생선, 또 좋은 기름이라고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올리브유, 들기름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장 운동도 촉진되고 그런 염증성 분비물들을 빨리 몸에서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용종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장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제가 유산균인데 유산균도 좀 도움 될까요? 그럼요. 유산균이 많이 있는 우리 대표적인 게 김치잖아요. 그런 김치를 포함해서 된장도 좋고 아니면 알약으로 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많이 복용하시는데 그런 유산균들이 장에 들어가게 되면 장내 세균의 그런 균형을 잘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염증 요소 같은 것들 잘 배설하게 해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용종이나 암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유산균은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비타민 D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무슨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비타민 D는 아시다시피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햇볕 노출을 많이 여성분들 특히 많이 차단시키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충제로 이제 보충을 하시는데 비타민 D는 몸에서 합성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역력을 높이는 거, 염증을 조절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 점막에서 어떤 손상, 염증들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용종, 대장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행복하게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대장 건강에도 참 도움을 주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뭐 로봇 수술도 있고요. 뭐 고주파 치료법 되고 참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치질이나 용종을 치료할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치질인 경우에는 치질을 그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나누는데요. 1기, 2기는 이제 초기에 해당되는 치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치질인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 식습관 개선, 좌약 같은 걸로 충분히 되고요. 조금 심한 경우에는 고무결찰술, 고주파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3기 이상의 증상이 있는 치질인 경우에는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해서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동문학기라는 걸 이용한 수술이 많이 보편화되고 예전 수술보다 훨씬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서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종도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용종은 보통 올가미를 이용해서 많이 제거를 하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발견된 용종을 올가미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하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뭐 치질과 또 용종은 또 다르게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앞서서도 뭐 대장 내시경이 참 불편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편함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희 대장 건강을 지켜 나가야 하니까 여러분 대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이포인트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대장 검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불편한 검사인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검사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불편함을 알지만 환자분께 아직은 권할 수밖에 없고요.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고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용종, 경력이 있으면 반드시 좀 더 자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동안 얘기했지만 적절한 식습관을 잘 가지신다면 그러한 용종이나 치질로부터 훨씬 더 잘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젊은 분들도 증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절히 진료를 보셔서 꼭 나쁜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뭔가 내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내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목 원장님과 함께 치질과 대장 용종, 대장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검사를 미루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검사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장 건강을 지켜나가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